이 마을엔 묻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오. 새로 부임한 현감 한시연이 첫날 관아 문을 열기도 전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말하니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주인 황도헌이었지요.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논밭은 잘 가꿔져 있었고 장터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한시연이 30년 전 죽은 여인의 이름을 꺼낸 순간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일제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침묵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황해도 덕수연이라는 마을에 새 현감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덕수연은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이었지요. 북쪽으로는 소나무가 빽빽한 산이 감싸고 남쪽으로는 맑은 내가 흘렀습니다. 논밭은 기름졌고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 번성한 곳이었지요. 봄에는 복숭아꽃이 지천으로 피고 가을이면 황금빛 뼈 이삭이 바람에 출렁이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관아 옆 작은 언덕 위에 돌무덤 하나가 있었는데 비석도 없고 재물 하나 놓인 것도 없었습니다. 덕수연에 살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무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요. 눈에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 곁을 지날 때면 고개를 살짝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봄에는 무덤 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가을이면 낙엽이 쌓였습니다. 재물도 향도 절도 없었지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무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가을 새 현감 한시연이 덕수연에 들어섰습니다. 한시연은 35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셈이 밝았다고 하지요. 아버지가 작은 선비 집안이었는데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교육만은 아낌없이 시켰다 합니다. 한시연이 16에 소과에 합격하고 28배 대과에 급제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하했다지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지 몇 해 만에 현감 자리를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한 번은 상관이 그릇된 지시를 내리자 정면으로 이 일을 제기해서 위에 미운 털이 박혔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그 바람에 좋은 고을이 아닌 이 외진 덕수연 현감 자리를 맡게 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눈치는 없어도 마음만은 곧다고 하더군요. 한시연이 긴 가마를 타고 덕수연 관아 앞에 내렸을 때 마을 어른들이 줄지어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맨 앞에 선 사람이 바로 황도헌이었지요. 황도헌은 나이가 60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수염이 길었으며 비단 도포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제법 위험 있어 보였지요. 황씨 가문은 덕수연에서 3대째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논이 얼마나 많은지 덕수연 논밭의 절반 가까이가 황씨 집 문서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황도헌을 황대감이라 불렀습니다. 대감이라 하기에는 벼슬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집안의 위세가 대감보다 높다 하여 그리 불렀다지요. 황도헌이 깊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현감날이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인 황도헌이라 하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나리를 뵙고자 나왔사옵니다. 한시연이 가마에서 내리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소. 황도헌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인사치레 몇 마디를 기대했는데 한시연은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황도헌은 빠르게 표정을 고쳐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날이 오시는 길에 드셨는지요? 소인의 집에 음식을 차려두었으니 잠깐 쉬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관아부터 보겠소. 황도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전임 현감들은 하나같이 황씨 집에 먼저 들르는 것이 순서였거든요. 그러나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허허, 역시 날이다우십니다. 부임 첫날부터 공물을 먼저 챙기시다니. 이 고을이 복이 많습니다, 그려. 한시연은 그 말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관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관아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전임 현감이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지요. 문서들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 창고에는 곡식도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한시연은 서리들을 불러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지요. 관아 살림이 어떤지, 세금 징수 현황은 어떤지, 밀린 민원 사건은 없는지. 그렇게 첫날이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황도헌이 다시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2명이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따라왔지요. 날이 첫날이라 불편하실까 싶어 소인이 작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비단 두루마기 1벌과 좋은 먹 몇 자루, 그리고 전복 말린 것이 가득 든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봐도 값나가는 것들이었지요. 한시연이 보따리를 보다가 황도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소인의 작은 정성이옵니다. 별것 아닙니다만 가져가시오. 황도헌의 웃음이 잠깐 굳었습니다. 날이 소인의 성의를. 성의는 고맙소만 나는 받지 않겠소. 가져가시오. 황도헌이 잠시 한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지나쳤지요. 당황함인지 불쾌함인지 아니면 처음 만나보는 종류의 인간에 대한 경계심인지. 하지만 이내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허허, 나리께서 워낙 청렴하시다 들었습니다. 소인이 실례를 했군요. 그럼 이것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황도헌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마을엔 묻지 말아야 할 것이 있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오. 그 말을 끝으로 황도헌은 보따리를 챙겨 관아를 나갔습니다. 어슬렁어슬렁 어딘가 여유 있는 걸음이었지요. 이 마을에서 오래도록 주인 노릇을 해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한시연은 황도헌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서리봉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 고을에서 얼마나 힘이 있소? 봉구가 잠깐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황 대감이라고들 부르옵니다. 전임 현감 나리들도 부임하시면 먼저 황 대감 댁을 방문하시는 게 순서였사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황 대감이 가명에 아는 분이 많다고 들었사옵니다. 한시연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날 밤 한시연은 관아 뒷마당을 거닐다가 언덕 위에 그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무덤 위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비석 하나 없는 황량한 모습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오자 무덤 위의 잡초가 스산하게 흔들렸지요. 한시연이 무덤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관아로 돌아와 봉구를 불렀습니다. 저 언덕 위 무덤은 누구 것이오? 봉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사옵니다. 이 관아 옆에 있는 무덤을 모른다고요? 예, 오래전부터 저기 있었다고만 들었사옵니다.
비석도 없고 재물도 없으니 연고자 없는 무연고 묘처럼 보이던데 기록이 없소. 봉구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한시연이 봉구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소. 물러가시오. 봉구가 서둘러 물러났습니다. 한시연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황도헌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것. 세상에 부임 첫날부터 이런 말을 듣다니. 한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황도헌의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협박이라기보다는 권유였고 경고라기보다는 당부였지요. 오랫동안 그 말을 해왔던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을이 고요할수록 어딘가가 썩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시연이 덕수연의 자리를 잡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열흘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갔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민원을 올렸고 한시연은 하나하나 들으며 처리했지요. 가뭄 때문에 물 대기가 어렵다는 하소연, 옆마을과의 땅 경계 다툼, 가을 세금을 좀 늦춰달라는 청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시연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원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하러 다녔지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논밭을 살피고 백성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지 않고 직접 걸어서 다녔지요. 그것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전임 현감 나리는 가마가 없으면 관아 마당도 못 나오셨는데 어디선가 그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한시연은 모른 척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황씨 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든 부자 집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패턴은 같았지요. 황씨 집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은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조심스러워졌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무서운 것인지 고마운 것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어느 날 한시연이 논두렁길을 걸어가다 두 농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현감은 좀 다르다더군. 다르면 어쩌겠어. 여기서 오래 버티면 다 같아지는 거지. 농부들은 한시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얼른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한시연이 웃으며 지나쳤지만 그 말이 귓가에 남았지요. 한시연이 마을 장터에서 떡을 파는 노파를 만난 것은 열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70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총명했지요. 한시연이 자연스럽게 떡 한 쪽을 사 먹으며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 마을에 사신 지 오래되셨소? 에구, 나리.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늙었지요. 그렇군요. 떡이 참 맛있소. 손맛이 오래된 솜씨네요. 호호, 젊어서부터 해온 것이라. 할머니가 경계를 조금 풀었습니다. 한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황씨 집안은 예전부터 일이 크게 사셨소. 노파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다시 떡을 빚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크셨지요. 황도헌 어르신 아버님 때부터. 아버님 때부터요. 예. 어르신 아버님이 워낙 사업 수완이 좋으셨다지요. 노파는 그렇게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물어보려 해도 노파는 손님이 왔다며 자리를 비켰지요. 한시연은 남은 떡을 씹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씨 가문이 크게 된 것이 황도헌 아버지
때부터라는 것. 그리고 그 무덤이 관아 옆에 생긴 것도 적어도 30년은 된 것처럼 보였지요. 그날 저녁 한시연은 관아에 쌓인 옛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묵은 먼지를 털어가며 뒤적이다 보니 30년 전 기록들이 나왔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록들은 다른 시기 기록들보다 훨씬 얇았습니다. 마치 누가 골라서 뺀 것처럼 그 시기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드문드문 빠져 있었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문서들도 잉크가 지워지거나 종이 귀퉁이가 찢겨 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번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시연이 봉구를 불렀습니다. 이 문서들 30년 전 것인데 많이 빠져 있소. 어떻게 된 일이요? 봉구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것들이라 쥐가 갉아먹거나 물이 들거나 해서 없어진 것들이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쥐가 이 문서들만 골라서 갉아먹었단 말이오? 봉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시연은 봉구를 물리고 혼자 문서를 계속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포기할 즈음에 깊은 나무 상자 바닥에서 문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미처 치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잊힌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한시연이 먼지를 털고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의문사 처리 보고서였습니다. 날짜는 33년 전. 이름은 끝분. 신분은 평민. 사인은 실족으로 인한 익사. 서명한 이는 당시 현감 이정관. 한시연이 그 문서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실족, 익사, 끝분. 그런데 이 짧은 보고서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일반적인 의문사 보고서라면 목격자,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날짜 옆에 조그맣게 지워진 흔적 위로 다른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한시연이 촛불을 가까이 대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워진 글자는 타살 의심이었습니다. 한시연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타살 의심. 그런데 실족으로 처리되었다. 처음에 누군가는 타살이라 의심했지요. 그런데 그게 지워졌습니다. 누가 지웠을까요? 그리고 왜? 다음 날 아침 한시연은 관아 마당에 섰어 언덕 위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무덤은 싸늘해 보였지요. 세상에 30년이 넘었습니다. 누군가 타살당했을지도 모르는 여인이 30년 동안 이름도 없는 돌무덤 속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누가 무슨 이유로 그녀를 죽였을까요? 한시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비석도 없는 그 무덤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무덤이 생긴 경위도 알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마을에서 누가 죽으면 모두가 아는 법이었습니다. 특히 30년 전에 어른이었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한시연이 그 물음을 안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풀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협박도 받고 문서도 잃고 상부의 눈총도 받았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석도 없는 그 무덤이 자꾸 눈에 밟혔으니까요. 한시연이 마을 어른들을 불러 모은 것은
15째 날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30년 이상 이 마을에 살았다는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요. 그 긴 세월을 버텨온 노인들이라 10명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저마다 지팡이를 짚거나 허리를 굽힌 채로 천천히 들어왔지요. 한 시연이 그들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33년 전 끝분이라는 여인이 이 마을에 살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당에 순식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요. 잠시 후 가장 나이 든 어른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그 이름은 잘. 옆에 앉은 다른 어른이 끼어들었습니다. 날이 그게 30년도 넘은 일인데 저희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한 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지요. 어른들은 하나같이 눈을 피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자세를 바꿨고 어느 할아버지는 기침을 연신했지요. 알겠소.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 관하러 오시오. 어른들이 안도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한 시연이 덧붙였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요. 어른들이 멈췄습니다. 관아 옆 언덕 위 무덤이 그 여인의 것이라는 기록이 있소. 33년 동안 잼을 한 번 올린 사람이 없던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끝만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 입술을 꼭 다문 사람들이었지요. 한 시연이 천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소. 수고하셨습니다. 어른들이 자리를 뜨고 나자 한 시연이 봉구에게 말했습니다. 저 어른들 알고 있소. 봉구가 당황한 듯 눈을 껌뻑였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눈빛이 두 가지요. 정말 모르는 눈빛이 있고 알면서 모른 척하는 눈빛이 있소. 오늘 저 어른들은 모두 후자였소. 봉구가 입술을 잠깐 깨물었습니다. 날이 됐소. 물러가시오. 그날 오후였습니다. 관아의 황도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보따리 없이 혼자였지요. 그런데 들어오는 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황도헌이 마루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날이 오늘 어른들을 불러 모으셨다고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마을 민심을 살피는 것이요. 허허, 나리도 참. 이 고을 사람들은 다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왜다. 굳이 그런 수고를 하실 것 없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소인한테 물어보시면 되지요. 한 시연이 차를 내려놓으며 황도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황씨 어르신께 여쭤보겠소. 끝분이라는 여인을 아시오? 황도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그러나 한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황도헌이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분이요. 글쎄, 흔한 이름이라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3년 전에 이 마을에서 죽은 여인이요. 관아 옆 우물 근처에서 발견됐고 언덕 위에 묻혔소. 아이고, 30년도 넘은 일을 어찌 기억하겠습니까? 날이 이 마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병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 걸 하나하나 붙들고 계시면
현감이를 어찌하시려고요. 황도헌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나리, 이 마을에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걱정만 하셔도 됩니다. 죽은 사람 일로 산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건 좋지 않지요. 소인이 드린 말씀 기억하십시오. 긁어 부스럼 됩니다. 황도헌이 관할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걸음이 아까보다 빠르더군요. 한시연은 황도헌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이상했습니다. 황도헌이 끝분이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 손가락이 왜 떨렸을까요? 모르는 이름에 손가락이 떨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시연이 서재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촛불이 흔들렸지요. 바람이 없는 날이었는데 한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관아 문틈새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한시연이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지요. 어둠 속에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가득할 뿐이었지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짧게 쓰여 있었지요. 덕수현을 떠나시오. 목숨이 아깝거든. 한시연이 그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등잔불을 켰지요. 협박 편지가 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숨길 것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한시연은 그 종이를 상자 안에 넣어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어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튿날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날까지는 민원을 들고 관할을 찾던 백성들이 뚝 끊겼습니다. 장터에서 한시연이 인사를 건네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피했지요. 어제까지 친절하게 웃으며 말을 걸던 포목상 주인도 두부를 파는 안악도 갑자기 한시연을 보면 바쁜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한시연이 봉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봉구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마 나리가 마을 어른들을 불러 조사를 하신다는 소문이 나서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요? 나는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소. 그게 뭔가 오해가 생긴 모양이옵니다. 한시연이 봉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구는 빠르게 눈을 피했지요.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황도헌이 움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로 뛰기로 했지요. 마을 어른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을 기억할 만한 나이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끝분과 접점이 있을 법한 이들을 찾아다녔지요. 첫 번째 집 전 이장의 집이었습니다. 이장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 한시연이 끝분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리, 그 이름은 꺼내지도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신다면서 왜 그 이름을 꺼내지 말라 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서 가 보십시오, 나리. 문이 닫혔습니다. 두 번째 집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는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노인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지요. 한시연이 조심스럽게 끝분 이야기를 꺼내자 노인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걸 왜 지금 와서 파시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제 도리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노인이 한시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이 마을에서는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 법이오. 나리도 조심하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세 번째 집은 마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는다는 만석이네 집이었습니다. 만석이는 한시연 또래로 30년 전이면 어린 나이였겠지만 혹시 부모에게 들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었지요. 한시연이 찾아가 말을 꺼냈는데 만석이가 대뜸 말했습니다. 날이 소인의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뭔가 알고 계셨을 텐데 작년에 돌아가셨지요. 소인은 잘 모르겠소. 말은 정중했지만 빠르게 대화를 끊었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이 있었지요. 진짜로 모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는 척도 모른 척도 아닌 이상한 침묵이 돌아왔지요. 그날 저녁 한시연이 관하로 돌아오는 길에 멈칫했습니다.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두려워서 입을 다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 말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죄책감, 불편함, 그리고 묘하게도 부끄러움.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안악이 한시연 옆을 지나쳤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중년 안악이었지요. 그 안악이 지나치면서 아주 낮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포목상 영감한테 가보시오. 한시연이 멈춰 뒤를 돌아봤지만 안악은 이미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고 있었지요. 돌아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한시연이 다음 날 포목상을 찾아갔습니다. 전날 말을 피했던 바로 그 포목상이었지요. 포목상 영감이 한시연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시연이 따라 들어갔지요. 포목상 영감이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인은 증언은 못하오. 알겠소.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하겠소. 황봉구 씨가 땅을 손에 넣은 방법이 끝뿐이 많이 아니오. 그 시절 마을에서 땅을 잃은 사람이 몇 더 있소. 다들 어딘가로 떠났지요. 이사를 간 것인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소인은 모르오. 어디로 갔소? 모르오. 하루아침에 사라졌소. 그것도 그 해에. 한시연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포목상 영감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이 이상 말할 수는 없소. 날이 이 마을에서 혼자 버티기 힘드신 거 알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포목상 영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뿐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 황봉구의 손이 더 넓게 뻗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 한시연은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다. 며칠 뒤 한시연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30년 전 황씨 집 재산 규모를 문서로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지금 황씨 집이 가진 땅들이 어떻게 황씨 이름으로 넘어오게 되었는지 그 땅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것이 나왔습니다. 황씨 집 논밭의 상당수가 33년 전과 34년 전, 즉 끝분이 죽은 그 해 전후로 집중적으로 황씨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 소유자는 각각 달랐는데 이상하게도 팔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이후로 마을을 떠나 흔적이 없었지요. 그리고 끝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던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 역시 끝분이 죽은 해에 황씨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한시연이 그 기록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끝분의 땅이 황 씨에게 넘어갔다. 그것도 그녀가 죽은 바로 그 해에. 그런데 거기서 막혔습니다. 이전 기록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끝분이 원래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황 씨에게 팔렸는지, 제대로 팔린 것인지 강제로 빼앗긴 것인지를 알 수 없었지요. 한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봉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날이 황 대감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황 도헌이 들어와 앉더니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날이 소인이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옛날 토지 문서를 들춰보고 계신 것입니까? 한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현감이 관하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하오? 아니,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날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도 넘은 일들을 들춰내면 마을이 시끄러워집니다. 소인도 그렇고 이 마을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그때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모두에게요. 예. 끝분에게도요? 황 도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지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날이. 그러니까 제가 대신 묻는 것이요. 두 사람이 잠시 마주 보았습니다. 황 도헌의 눈 속에 처음으로 차가운 것이 지나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유로운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것, 그것이 잠깐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황 도헌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날이 소인이 상부에 아는 분이 몇 있습니다. 나리가 부임 후 마을을 어지럽힌다는 이야기를 귀에 넣어드릴 수도 있지요. 나리도 벼슬이 소중하지 않으십니까? 한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시오. 황 도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나리, 투서를 넣겠다면 넣으시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겠소. 황 도헌이 한시연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덕수연을 거쳐간 현감들은 모두 황씨 집 이름이 나오면 한 발씩 물러섰거든요. 뭔가를 바라서 또는 뭔가가 무서워서. 그런데 이 현감은 달랐습니다. 황 도헌이 잠시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나리, 솔직하게 물어보겠소. 나리는 무엇을 얻으려 이러시는 겁니까? 공명이요? 아니면 소인한테 뭔가를 바라는 것이요? 한시연이 잠시 그 말을 들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소. 다만 3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걸 밝히는 것이 제 도리라 생각하오. 그게 현감의 일이오. 황 도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으로 고지식한 분이구려. 그러다 벼슬을 잃어도 후회하지 않겠소. 잃게 되면 그때 생각하겠소.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소. 황 도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낮게 말했지요. 날이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황 도헌은 관할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황 도헌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었습니다. 한시연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황 도헌은 그날 관아에서 나가자마자 마을 어른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였습니다. 황씨 집 사랑채에서 따로따로 한 명씩. 그 자리에서 황 도헌은 30년 전과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왜 흔들리려 하시오. 현감이 바뀌면 그만이오. 하지만 말을 잘못 꺼내면 어르신들도 공범이 되는 거요. 30년 전에 황씨 집에서 받은 것들
가명에 보고하면 다들 죄인이 되는 거 아시지요? 협박과 달램을 섞었습니다. 무섭게 다가가다가 다시 달래듯이. 나는 어르신들을 해치고 싶지 않소.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 되는 거요. 현감이 뭘 물어도 모른다고 하면 돼요. 30년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겠소. 그 말들이 통했습니다. 어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명에서 서한이 온 것은 그 며칠 뒤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지요. 덕수현 현감 한시연이 부임 후 민심을 어지럽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해명하라. 한시연이 그 서한을 읽고 내려놓았습니다. 황도헌이 움직인 것이었지요. 빠르더군요. 가명에 아는 이가 있어 직접 갔거나 말을 전했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연줄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봉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날이 가명 서한이 왔다는 소문이 벌써 마을에 퍼졌습니다. 황 대감이 사람을 시켜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날이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것이. 봉구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시연이 봉구를 바라보았지요. 봉구 씨도 30년 전 일을 알고 있소. 봉구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습니다. 어렸어도 들었겠지요. 봉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시연이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시연은 해명 답장을 써야 했고 그 과정에서 며칠을 빼앗겼지요.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한시연 곁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명서한 이야기가 퍼진 것인지 아니면 황도헌이 따로 손을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관하는 더욱 고요해졌지요. 협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한시연을 따라다니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씨 집 하인이었지요. 노골적으로 따라다니며 한시연이 누구를 만나는지 지켜봤습니다. 한시연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나오면 또 따라갔지요. 대놓고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시연이 그 하인을 불렀습니다. 황씨 집에서 보낸 거요. 하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깜박였습니다. 황도헌 씨한테 전하시오. 이런 짓을 해도 나는 멈추지 않겠다고. 하인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른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열일의 뒤에는 관아 담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몰래 불을 질렀는지 한시연이 연기 냄새에 잠을 깨 뛰쳐나왔을 때는 이미 담장 일부가 타고 있었지요. 다행히 불은 크지 않아 관아 하인들이 재빨리 껐습니다만 경고임은 분명했습니다. 한시연이 조사를 해봤지만 누가 불을 질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흔적도 없었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시연이 다시 마을을 돌아다니며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시 관아에 있었던 아전들 중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수소문했지요. 33년 전 의문사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름은 덕만이, 지금은 나이가 70이 넘어 마을 외곽의 은퇴에 살고 있었지요. 한시연이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덕만이 노인이 문을 열고 한시연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날이, 저는 오래전에 아전을 그만뒀소. 알고 있소. 잠깐 말씀 나누고 싶소. 마지못해 안으로 들인 덕만이 노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말했습니다. 끝분이 일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말하기도 전에 그 이름을 꺼냈군요. 어르신, 제가 끝분씨 이야기를 하러 왔다는 걸 어찌 아셨소? 덕만이 노인이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냥 요즘 현감 나리가 이 마을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 이야기 말고 달리 뭘 조사하겠나 싶어서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르신도 아시는군요. 모른다 했소. 끝분이라는 이름은 아시면서 모른다 하십니까? 덕만이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나리, 저는 그때 아전이었소.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문서를 써야 했소. 소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오. 한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위에서란 당시 현감이었소. 덕만이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황봉구 씨였소. 덕만이 노인이 고개를 획 들었습니다. 눈빛에 뭔가가 지나쳤지요. 나리, 소인이 그 이름을 꺼낸 게 아니오. 그렇지요. 그런데 어르신 눈빛이 꺼냈소. 덕만이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나리, 소인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소. 늙은 사람한테 이러지 마시오. 한시연이 자리를 지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벌하러 온 게 아니오. 30년 전 그 고고서에 타살 의심이라는 네 글자가 지워져 있었소. 누군가 그것을 썼다가 지웠지요. 그것을 쓴 사람이 어르신이라면 어르신도 처음에는 진실을 쓰려 했다는 뜻이오. 덕만이 노인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썼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타살 의심이라 썼소. 끝분이가 실족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낮에도 그 우물에 물 기르러 다니던 사람인데 밤에 혼자 우물가에 갈 이유가 없었고 그날 밤 하필 비까지 오고 있었으니 소인이 보기엔 실족이 아니었소. 그런데 지웠소. 덕만이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황봉구 씨가 관하로 찾아왔소. 당시 현감 나리도 함께였지요. 황봉구 씨가 소인한테 말했소. 아전 양반, 그 보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알고 있소. 오늘 중으로 고쳐 쓰시오. 실족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소인도 아전 양반 집에 도움이 될 일을 찾아보리다. 당시 현감 나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요. 황봉구 씨가 뭘 들고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감 나리도 황봉구 씨 편이었소. 한시연이 가만히 들었습니다. 소인한테는 어린 자식이 셋이었소. 아전 자리를 잃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지요. 소인도 어찌해야 했겠소. 덕만이 노인이 그 말을 끝으로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가 등을 돌렸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한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오늘 해주신 말씀 잊지 않겠소. 소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나리. 한시연이 덕만이 노인의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덕만이 노인은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문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타살 의심이라 써놓았다가 황봉구가 찾아와 지우라 했고 당시 현감도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제 물어볼 필요도 없었지요. 그리고 덕만이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 모든 것을 말한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시연은 관아 창고에서 30년 전 토지 대장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다른 잡동사니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지요. 그 대장을 펼치면 끝분의 땅이 어떻게 황 씨에게 넘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시연이 그 대장을 서재로 가지고 들어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지요. 갑자기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인들이 소리치며 달려왔고 모두가 불을 끌어 몰려갔습니다. 한시연도 뛰어가려다 멈칫했지요. 잠깐 서재를 돌아보니 서재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라기엔 너무 활짝. 한시연이 황급히 서재로 뛰어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토지, 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아래에는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는데 누군가 발로 밟고 지나간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창고 불은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서재였지요. 한시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 멀리 황씨의 집 기와 지붕이 보였지요. 참으로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된 문서는 없었습니다. 창고 불 속에도 오래된 문서들이 함께 탔지요. 한시연은 다시 맨손이 된 셈이었습니다. 한시연이 무너진 마음을 다잡으며 관할을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구름이 없는 날이었는데 달은 왜 이리 어두웠는지 언덕 위 무덤이 어둠 속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 무덤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 마을에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현감 생활을 했겠지요. 5일장 나가 떡 사 먹고 민원 처리하고 가을 세금 걷고 황도헌이 보낸 선물을 적당히 받아가며 그렇게 임기를 마쳤겠지요. 그런데 그 무덤이 있었습니다. 비석도 없이 재물도 없이 30년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한시연이 새벽 공기를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사람을 찾는 것이었지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가명에서 두 번째 서한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번에는 더 단호했습니다. 현감이 합당한 이유 없이 지역 유지를 괴롭히고 민심을 어지럽힌다는 투서가 다시 들어왔으니 시정하지 않으면 문책하겠다는 것이었지요. 한시연이 그 서한을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서도 없고 증언해 줄 사람도 없고 상부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었지요. 황도헌은 3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 준비된 그물이 있었고 한시연은 그 그물 속에 걸려들고 있었지요. 그날 밤 한시연은 오래도록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지요. 이쯤에서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상부의 눈총을 받고 마을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증거도 없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자신의 벼슬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한시연은 붓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덕만이 노인이 타살 의심이라고 썼다. 그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한 아전이 힘없는 손으로 그 네 글자를 용기 있게 썼습니다. 그리고 지워야 했지요. 그 지워진 글자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한시연을 기다린 것처럼 포기할 수 없다. 한시연이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가명의 답장을 써야 했지요. 그 답장 속에서 한시연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썼습니다. 30년 전 의문사 기록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마을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지방관의 도리라고. 그것이 이 고을 백성들을 올바르게 섬기는 길이라고. 써놓고 읽어보니 쌀쌀맞은 글이었습니다.
상부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글이었지요. 그래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한시연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장을 쓰면서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시연이 홀로 언덕 위 무덤 앞에 섰습니다. 석양이 무덤 위로 붉게 내려앉았지요. 비석 하나 없는 그 작은 봉분이 이 저녁빛 속에서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래된 자풀들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한시연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분씨, 나는 한시연이라 하오. 덕수현 현감이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소. 미안하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마른 풀이 바스락거렸지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겠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한시연이 일어나 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한시연이 잠자리에 들렸는데 관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워낙 조심스러운 발소리라 처음에는 바람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조심스럽게 다시 들렸습니다. 한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막덕 할머니였지요. 들어오시오. 한시연이 막덕 할머니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막덕 할머니는 방 안에 들어와서도 문을 꼭 닫고 창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했지요. 그 모습이 30년을 숨어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앉으시오. 막덕 할머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지요. 날이 소인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왔소. 고맙소. 막덕 할머니가 오래도록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다 했지요. 한시연은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끝분이는 소인 친구였소. 친구이셨군요. 15대부터 알고 지냈소. 소인이 여기서 태어나고 끝분이도 이 마을 사람이었으니까. 물 깃는 것도 같이 했고 나물도 같이 캤소. 끝분이 지아비가 일찍 죽고 나서는 소인이 더 자주 갔지요. 두 사람이 농사도 같이 거들고 그랬소. 막덕 할머니가 눈을 내리깔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말이 한 번 시작되자 3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터져 나오듯 흘렀습니다. 끝분이는 참 억세게 사는 사람이었소. 지아비가 일찍 죽고 나서도 남손 빌리지 않고 혼자 농사를 지었소.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메고 가을에 거두고 그 작은 몸으로 해냈지요. 소인이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울 때가 많았는데 끝분이는 그냥 웃었소. 막덕아, 내가 가진 게 이 땅뿐이야. 이게 있으니 괜찮아. 그렇게 말했소. 한시연이 조용히 앉아 들었습니다. 끝분이는 33년 전에 혼자 살았소. 일찍 지아비를 잃었지요. 그래도 작은 논밭이 있어서 혼자 꾸려가고 있었소. 논 두 마지기에 밭 한 마지기였지만 끝분이 혼자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지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니까. 막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그 논밭이 화근이었소. 황도헌 어르신의 아버지 황봉구 씨가 그 땅을 탐냈소. 처음에는 그냥 사겠다고 찾아왔지요. 헐값을 부르면서 끝분이가 거절했소. 그 땅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막덕 할머니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황봉구 씨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왔소. 올 때마다 말이 달라졌지요.
처음에는 사겠다더니 나중에는 빌리겠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협박을 했소. 황 씨 집 땅 옆에 붙은 논밭을 혼자 붙이는 게 힘들지 않겠냐. 물기를 내가 막아버리면 어쩌겠냐 하면서요. 끝분이가 그래도 싫다고 했소. 황 씨가 싫은 소리를 해도 끝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소. 막덕 할머니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끝분이가 소인한테 말했소. 막덕아, 나는 이 땅만큼은 못 팔아. 우리 영감이 죽으면서 이 땅만은 지키라 했거든. 이걸 팔면 우리 영감한테 면목이 없어.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소. 그때였습니다. 막덕 할머니가 팔소매로 눈물을 훔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인이 끝분이 집에 놀러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길이었소.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길이 어두워 천천히 걸어오는데 관아 옆 우물 근처에서 소리가 났소. 쿵 하는 소리, 그리고 물 튀기는 소리. 막덕 할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소인이 가봤더니 황봉구 씨가 우물가에 서 있었소. 발 아래 집신 한 짝이 떨어져 있었고 소인이 우물 안을 들여다봤더니 막덕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끝분이가 있었소. 이미 숨이 없었소.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지요. 한시연이 눈을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황봉구 씨는 어떻게 했소? 황봉구 씨가 소인을 보았소. 소인도 황봉구 씨를 보았소. 그 눈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소. 어두운 밤이었는데 눈빛이 보였소. 무서운 눈이었소. 막덕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쥐었습니다. 소인이 도망가려는데 황봉구 씨가 소인의 팔을 붙잡았지요. 힘이 어찌나 세던지 그 나이에도 소인이 꼼짝을 못했소. 황봉구 씨가 뭐라 했소. 내가 본 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 게 없다. 그 대신 내 집 앞 자투리 논석 맞이기를 줄 테니 입을 다물어라. 막덕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지요. 소인이 어찌해야 했겠소. 날이. 한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인만이 아니었소. 그날 밤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소인만이 아니었지요. 황봉구 씨는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며 같은 짓을 했소. 땅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입을 막았소. 그리고 나머지 끝분이 땅 전부를 황씨 것으로 만들었지요. 한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침묵한 것이군요.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받은 것이 있어서. 막덕 할머니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소인도, 이장도, 포목상도, 두부집 안하계 시부모도 다들 조금씩 받았소. 조금씩 받고 평생 입을 닫고 살았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죄인 것을 알면서도 끝분이가 꿈에 나올 때마다 소인은 눈을 뜨지 못했소. 30년이 지나도 그 꿈은 계속됐소. 끝분이가 꿈에서 소인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소.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게 더 무서웠소.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등잔 심지가 타들어가며 가늘게 소리를 냈지요. 한시연이 일어나 막덕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겠소? 막덕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오래도록 혼자 삼킨 것들이 그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분이한테 30년을 빚졌소. 이제는 갚을 때가 된 것 같소. 그때 막덕 할머니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지요. 30년이 넘었는데도 조심스럽게 접어서 보관했는지 형태는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천 조각을 꺼내는 막덕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만지지도 않고 간직해온 것이었으니까요. 이걸 끝분이가 소인한테 준 것이요. 죽기 사흘 전에 왔었소. 황봉구 씨가 자꾸 찾아온다고, 무섭다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있어 달라고 했소. 막덕 할머니가 천 조각을 한시연에게 건네면서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끝분이가 글을 쓸 줄 안다는 것을 소인도 그때 처음 알았소. 지아비가 선비 집안 출신이라 조금 배웠다 했는데 그게 이런데 쓰이리라 누가 알았겠소. 한시연이 천 조각을 받아 펼쳤습니다. 끝분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서툴었지만 또렷했지요. 배운 적 없는 사람이 한자 한자 힘을 담아 쓴 글자들이었습니다. 삐뚤게 쓴 글자가 있었고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은 분명했지요. 소인 끝분은 황봉구에게 논밭을 팔라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소인은 팔지 않겠습니다. 만약 소인이 죽거든 황봉구를 의심해 주십시오. 이 땅은 소인의 것입니다. 소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손가락에 묻힌 피로 찍은 손도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빛은 이미 바랜 지 오래였지만 그 형태만은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한시연이 그 글을 읽으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이 여인은 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를. 그래서 혈서를 남겼지요. 가진 것도 없고 글씨도 변변치 않았지만 피를 찍어 자기 땅이 자기 것임을 남겼습니다. 죽은 뒤에라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그 삐뚤한 글자 하나하나에 그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이 땅은 소인의 것입니다. 소인의 것입니다. 2번이나 썼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것처럼. 30년 동안 막덕 할머니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그 혈서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시연이 혈서를 2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막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이걸로 황도헌 씨를 잡을 수 있겠소? 황 씨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소. 그러나 황도헌 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물려받아 30년을 살았고 제가 진실을 파헤치려 하자 협박하고 방해했소. 그 죄를 다 합치면 충분하오. 막덕 할머니가 한참 그 혈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끝분이가 참으로 기특하구려. 죽으면서도 이런 걸 남기다니. 살아서도 기특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랬소. 그랬소. 막덕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시연이 황도헌을 관하로 불렀습니다. 황도헌이 관아에 들어섰을 때 마당에는 마을 어른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황도헌이 눈을 가늘게 뜨며 주위를 살폈지요.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들어선 뒤였습니다. 한시연이 자리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황도헌 씨, 오늘 이 자리에 이 마을 어른들을 모두 불렀소. 33년 전 일을 이제 밝혀야 할 것 같아서요. 황도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리, 이게 무슨 짓이오? 소인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시는 것이오? 아직 죄인이라 하지 않았소. 앉으시오.
황도헌이 입술을 다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눈이 마을 어른들을 훑으며 무언의 경고를 보냈지요. 어른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한 시연이 혈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것은 33년 전 끝분이라는 여인이 죽기 사흘 전에 직접 쓴 글이요. 황도헌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디서 그걸 끝분 씨가 믿었던 사람에게 맡겨두었소. 30년 동안. 한시연이 혈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마당이 울리도록 읽었지요. 황봉구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 땅을 팔지 않겠다는 것. 만약 죽거든 황봉구를 의심해 달라는 것. 마당에 앉아 있던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어느 할아버지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황도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것이오?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쓴 글이 어찌 증거가 됩니까? 그건 그냥 개인적인 하소연일 뿐이오. 끝분이가 아버지를 싫어했다는 것뿐이지 범행 증거가 어디 있소? 황씨 어른, 그렇다면 이것이 하소연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해 보시오. 뭐요? 이 혈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황씨 가문의 토지 대장을 내어놓으시오. 황씨 집 논밭이 어떻게 황씨 이름으로 넘어왔는지 각각의 매매 경위를 증명하는 문서들을요. 정당하게 사고 파셨다면 문서가 있을 것 아니오? 소인이 직접 갖고 온 매매 계약서, 인수 확인서, 돈을 지불한 기록들을 가져오시오. 황도헌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그런 건 집에 있는데 지금 당장 가져오기가. 사흘이면 충분하겠소. 사흘 뒤 이 자리에서 문서를 보여주시오. 그걸로 끝분 씨 땅이 정당하게 넘어온 것이 증명되면 소인이 가명의 사과를 올리겠소. 황도헌이 말을 잃었습니다.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끝분의 땅을 제 값에 사지 않았으니까요. 죽은 뒤에 강탈했으니까요. 30년 동안 그 문서를 만들어둘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모두가 침묵했으니까요. 한시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소. 한시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관아 안쪽 문이 열리며 막덕 할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황도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막덕 할머니가 황도헌 앞에 섰습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두 사람이 제대로 마주선 것이지요. 도헌 씨, 우리가 30년을 피차 못 볼 척 살았구려. 이제 끝냅시다. 막덕 할머니가 한시연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소인이 그날 밤 본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겠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 하나 없었지요. 막덕 할머니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33년 전 가을이었소. 음력 9월 20하루 비가 내리던 밤이었지요.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날짜가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지요. 소인이 끝분이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소. 그날 끝분이가 밥을 해놓고 기다렸소. 황봉구 씨가 또 다녀갔다고, 이번에는 마을에서 내쫓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끝분이가 그래도 버텨야 한다고, 이 땅을 팔면 어디 가서 살겠냐고 했소. 막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소인이 걱정이 돼서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소.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어서
옷을 머리에 쓰고 뛰어오는데 관아 옆 우물가에서 소리가 났소. 첨벙하는 소리가. 막덕 할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개구리인가 했소. 그런데 그 다음에 쿵 하는 소리가 났지요.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 마당에 있던 어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가봤더니 황봉구 씨가 우물가에 서 있었소.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데 소인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지요. 그 눈빛이 칠흑 같은 밤인데 눈빛이 보였소. 차가운 눈빛이었소. 황도헌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 들었다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그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지요. 소인이 우물 안을 들여다봤소. 끝분이가 있었소. 물 위에 떠 있었소. 이미 숨이 없었소. 막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어졌지요. 황봉구 씨가 소인의 팔을 붙잡았소. 그리고 말했소. 내가 본 건 없다. 소인이 팔을 빼려 했더니 더 세게 쥐었소. 내 집 앞 자투리 논석 맞이기를 줄 테니 앞으로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어라. 소인이 그 자리에서 그러겠다고 했소. 막덕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인이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소. 그래도 황봉구 씨가 무서웠소. 황 씨 집 힘이 무서웠소. 그리고 사실은 성맞이기가 탐났소. 그것도 사실이요. 막덕 할머니가 마당에 앉아 있는 어른들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랬소. 무서워서 그리고 조금씩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게 한 해가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됐소. 막덕 할머니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지요. 목소리가 몇 번 끊겼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마당에 앉아 있던 마을 어른들 몇몇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소인도 그날 밤 근처에 있었소. 막덕이 말이 맞소. 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소인도 알고 있었소. 소인은 황봉구 씨에게 직접 들었소. 끝분이네 땅이 자기 것이 됐다고. 하나씩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던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떤 이는 울면서,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면서, 어떤 이는 눈을 꼭 감으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30년을 안고 살아온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황도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모두 꾸며낸 것이오. 소인의 아버지는 정당하게 땅을 사신 거란 말이오. 황씨 어른. 한 시연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끝분 씨의 논밭은 황씨 집 것이 되었소. 그 땅에서 30년 동안 거둔 수확이 얼마나 되겠소. 황씨 집이 이 마을에서 3대째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 그 땅 하나에서 시작되었소. 황봉구 씨가 돌아가신 지금 그 죄는 아들인 황씨 어른이 지게 되었소. 황도헌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리 소인은 그때 어렸소. 아버지가 한 일이오. 알고 있었소. 황도헌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지요. 알고도 30년 동안 재산을 물려받아 살았소. 그리고 제가 진실을 캐려 하자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가명에 투서를 넣고 관아 문서를 도둑질하고 창고에 불을 질렀소. 이 죄를 모두 가명에 보고하겠소. 황도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나리 소인을 봐주시오. 소인도 어쩔 수 없었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어찌 혼자 되돌릴 수 있겠소. 황 씨 어른 30년 동안 끝분 씨가 그 무덤에 누워있는 동안 황 씨 어른 집은 30년 동안 그 땅에서 먹고 살았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소. 황도헌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일어나 황도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30년 동안 황 씨 집에서 받은 것, 그것이 끝분의 목숨값이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다른 방식으로 갚아야 했지요. 한 시연이 봉구에게 황도헌을 데려가라 지시했습니다. 황도헌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간 그가 지배했던 마을, 30년간 침묵을 강요했던 사람들. 그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요. 황도헌이 관아 문을 나서는 순간 막덕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헌 씨, 끝분이도 이제 눈을 감겠구려. 황도헌은 사흘 뒤에 문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오지 않았지요. 그 사이에 황 씨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한 시연을 따라다니던 하인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요. 황도헌이 관아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현감이 황대감한테 토지 문서를 가져오라 했는데 황대감이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연을 피하던 눈빛들이 조금씩 달라졌지요. 장터에서 한 시연을 보고 멀리 돌아가던 안악이 그냥 지나쳐가더니 어느 날은 살며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포목상 영감이 먼저 와서 날이 차 한잔 하시겠소라고 말을 걸었지요. 한 시연이 다시 황도헌을 관아로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번에도 마을 어른들이 있었고 덕만이 노인도 있었습니다. 덕만이 노인은 처음으로 스스로 관아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지요. 덕만이 노인이 자리에 앉아 황도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헌 씨, 소인이 30년을 침묵했소. 이제 말하겠소. 33년 전 보고서를 쓴 것이 소인이요. 처음에는 타살 의심이라 썼소. 황봉구 씨가 고치라 하여 고쳤지요. 그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겠소. 황도헌이 덕만이 노인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지요. 마을 어른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등으로 눈을 훔쳤지요. 한 시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것들을 가명에 보고하겠소. 황도헌 씨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마을을 떠나지 마시오. 황도헌이 고개를 들어 한 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 보였지요. 위세도 여유도 그 능청스러운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황도헌이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다물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명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황도헌은 아버지의 범행은 닉과 공무방해, 방화와 협박의 죄목으로 관직 박탈과 재산 일부 몰수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황 씨 집안이 끝분에게서 빼앗은 땅은 살아있는 후손을 찾지 못해 마을 공동 재산으로 환원되었지요. 그 땅에서 나오는 수확은 마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이기로 했습니다. 황 씨 집의 큰 기와집은 한동안 빈 채로 남았습니다. 3대에 걸쳐 이 마을을 쥐락펴락하던 집이 이제 텅 비어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빈 대청마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했겠지요.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마을이었지요. 오일장도 서고, 논밭에서 농사도 짓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런데 어딘가 달랐습니다. 황씨 집을 지나칠 때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집을 바라보았지요. 끝분의 무덤 앞에 계절마다 작은 재물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노는지 알 수 없었지만 비어있는 날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처분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침묵의 대가로 땅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몫에 따라 관아에 자복하고 경고를 받았지요. 몇몇은 자신이 받은 땅을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법으로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것이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지요. 어떤 죄책감은 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덕만이 노인은 조사 내내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33년 전 자신이 보고서에 어떤 글자를 썼는지, 누가 지우라 했는지, 그리고 조사가 끝난 뒤 덕만이 노인은 관아를 나오며 한시연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소인이 그때 지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30년을 생각했소. 그러지 못했소. 죄송하오. 한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다 말씀해 주셨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리고 어느 가을날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언덕 위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돌에 이렇게 새겼지요. 끝분의 묘. 억울하게 가셨으니 이제 편히 쉬소서. 제물이 차려졌습니다. 떡과 과일과 술. 막떡 할머니가 직접 빚은 떡이었지요. 흰 떡이었습니다. 끝분이 좋아하던 것이라고 막떡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어른들, 젊은이들, 아이들까지.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일어나지 못했지요. 어떤 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래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말 없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지요. 전 이장의 아내가 절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분 씨, 그때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덕만이 노인이 무릎을 꿇고 긴 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 위로 늦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지요. 만석이가 절을 올리고 나서 한시연 곁에 와 섰습니다. 날이 소인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오늘 여기 오셨을 겁니다. 대신 절 올려드렸소. 한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봉구가 왔습니다. 관아 설이 봉구였습니다. 한시연이 처음 무덤을 물었을 때 모른다고 했던 그 봉구가 홀로 언덕을 올라와 무덤 앞에 섰지요. 봉구가 무릎을 꿇고 절을 2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한시연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소인도 알고 있었소. 오래전부터. 그래도 말 못했소. 관아에서 먹고 사는 처지라 황 대감 눈치를 봐야 했소. 나리가 묻던 날 모른다고 해서 죄송했소. 한시연이 봉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온 것으로 되었소. 막덕 할머니가 가장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낮게 중얼거렸지요. 끝부나 30년이 걸렸다. 미안하다. 그래도 왔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억새가 부드럽게 흔들렸지요. 마치 끝분이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시연이 무덤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 무덤을 발견했던 그날 밤, 달빛 아래 혼자 서 있던 그 황량한 모습이 떠올랐지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이제 비석이 서고 재물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한시연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끝분씨, 늦었지만 이제는 드디어 알게 되었소. 부디 이제는 편히 쉬시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발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 뒷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피해자였습니다. 황봉구의 그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었지요. 그렇다고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언덕 위에서 30년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막덕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무덤 앞에 다시 한번 절을 하고 천천히 몸을 폈지요. 그 순간 막덕 할머니의 어깨가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처럼 조금 내려갔습니다. 막덕 할머니가 한시연 곁에서 말했습니다. 나리, 고맙소. 소인이 할 일을 한 것이오. 아니요. 어르신들도 다 포기했고 소인도 포기했소. 혼자 버텨주셨소. 한시연이 막덕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끝분씨 덕분이요. 그분이 남긴 혈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겠지요. 막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분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소. 지고도 포기하지 않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소. 한시연이 비석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끝분의 묘. 억울하게 가셨으니 이제 편히 쉬소서. 짧은 글자였지만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막덕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분이가 살아 있었으면 올해 58비요. 소인이랑 같은 나이지요. 한시연이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58. 아직 살아 있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이 마을 어딘가에서 늙어가며 살았어야 할 나이였지요. 이제 편히 쉬시오. 한시연이 낮게 말하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막덕 할머니가 천천히 그 뒤를 따랐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나머지 이제는 비밀인지도 잊혀진 것들이요. 마을 사람들이 끝분의 이름을 꺼내지 않은 것처럼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이름 자체가 이 마을에서 사라진 것처럼 되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끝분의 죽음을 비밀로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니 어느새 30년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에서 지워진다 해도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은 때로 오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이어가는 것은 악인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이지요. 받은 것이 있기에 두렵기에 이미 너무 오래됐기에 그 이유들이 쌓여 30년이 됩니다.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은 언제나 단 한 사람이 입을 열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입니다. 끝분이 남긴 피 도장 하나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막덕 할머니의 용기 하나가 그 30년을 끝냈지요. 악한 자의 곳간은 높아도 그 끝은 반드시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막덕 할머니는 30년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죄책감과 함께 살았지요. 그런데 진실을 말하고 나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발 뻗고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끝분의 땅을 빼앗은 사람은 황봉구였습니다. 끝분의 목숨을 빼앗은 덫도 황봉구였지요. 그러나 그 죄가 3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악이 오래 버티는 것은 그의 악이 강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악을 둘러싼 침묵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끝분이 남긴 혈서 한 장이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막덕 할머니가 입을 열었을 때 그 30년이 끝났지요. 어쩌면 끝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진실은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피를 찍어 글을 남겼겠지요. 그리고 그 글은 30년을 버텼습니다. 막덕 할머니의 품속에서 접힌 천 조각 안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지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급히 도장 하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끝분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 시연이 덕수연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서 있었지요. 한 시연이 가마에 오르려다 돌아보았습니다. 막덕 할머니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날이 이 마을에 좋은 현감이 왔다 가는구려. 한 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마을에 왔다 갑니다. 할머니 덕분에. 막덕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었지요. 30년 만에 처음 지어보는 그런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가마가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언덕 위 무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 세운 비석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끝분의 묘. 억울하게 가셨으니 이제 편히 쉬소서. 그 비석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언덕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것이 무색하지 않게 단단하게. 그리고 봄이 오면 그 비석 곁으로 꽃이 피어날 것이었지요. 누군가 심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절로 피어나는 꽃이. 끝분이 좋아했던 것들이 다시 그 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